분양 문제는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나누고요. 이제 다음 문제로 또 한번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집값을 반등한다고 언론에서 네. 떠들고 있어요. 네. 자, 집값 반등하는 거 맞아요? 저는 반등은 뭐 어렵다라고 보는데 예, 지금 당장 아니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성장률 자체가 IMF가 계속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자체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입니다. 네. 경기 침체가 된다라면 결국은 구매력이 감소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 구매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주택의 가격선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최근 보면은 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물량 지수 자체가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3위예요. 특히 서울에 있는 곳.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봤을 때는 한 40선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중위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의 가구가 100채 중에 3채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좀 회복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가 돼줘야 되겠죠. 한 가지는 내 소득이 크게 그렇죠. 상향을 네. 한다든지 경기가 좋아져서 사업도 잘 되고 돈을 살 수 있는 그게 향상이 된다든지 아니면 집값이 좀 내려와 줘야지 살 수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두 가지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집값이 내려올 가능성이 좀 더 있는 경기가 뭐 굉장히 뭐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경제 성장이 막 2% 3%씩 가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은 집값이 내려오는 게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집값 바닥에 대해서 전제들을 하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있겠는데 한 가지는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통들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공급들을 지금 당장 하지만 몇 년 뒤에는 공급이 좀 부족하다, 뭐 인허가가 좀 부족해서 나중에는 다시 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공급이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뭐 굉장히 고가의 질적 공급들이 있다라면 이건 주택 가격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만약에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저렴한 가격에 뭐 양적인 공급이 있다라면 뭐 기여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런 질적인 공급 안에서 또는 공급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뭐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거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는 최근 들어서 공급 얘기 안 하잖아요. 이런 것은 좀 일정 부분 깨졌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두 번째들을 보면 원래는 전세 가격이 앙등을 해서 급등을 해서 매매 가격을 밀어준다는 그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전세 가격이 뭐 2배가 아니라 뭐 2배, 3배 완전히 그 대비했을 때는 떨어지고 있는 그 율입니다. 하락률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전세 가격이 다시 2, 3년 전에 뭐 1, 2년 전에 수준으로 회복되는 거는 무리감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동결된 수준 안에서 부동산 가격들을 올려주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이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책을 기대하는 것들이 많아요. 정책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정책 기여도가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정책이라는 건 굉장히 후행해서 나오는 그렇죠.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오려면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데 그 시차가 뭐 눈 깜짝하고 나서 나타나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회복됐다라고 해도 예년 평균이 5천에서 한 6천 건 정도 되는데 결국 2천 건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비했을 때 터무니없는 그런 그렇죠. 수치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거래 비중을 본다면 상승 거래보다는 빈도 자체가 하락 거래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가 뭐 점도표를 요즘에 사람들이 보긴 하겠지만 거래가 찍히는 거 보면은 점들이 찍혀져 있는 추이를 보고 시장을 예측하잖아요. 그런 그 점들이 하락 쪽으로 이렇게 점들이 더 많이 몰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금매 중심으로 거래가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보면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 있기 때문에 뭐 그때 집을 누가 들고 있냐에 따라서 세금 그렇죠. 내는 게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6월 말까지는 그리고 5월 말까지는 계속적으로 초금매 중심으로 거래가 되고 올 하반기부터는 약간 뭐 L자형으로 바닥을 다지는 그런 가격들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직은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할 여지는 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게 정책에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 너무 좀 성급하게 빨리 이제 규제를 완화하다 보니
거기에 따르는 어떠한 효과로서 이제 일시적인 반등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럼 그런 의견에도 송 대표님은 이제 같이 공감을 하시나요? 예. 근데 일시적인 그 반등이 일시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안 요인들이 있다라는 반등인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펀더멘탈이 깨질 수 있는 그런 반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규제가 완화되고 저금리 유동성의 피해, 그다음에 반사 이익, 풍선 효과의 그 어떤 효과들이 지금 다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방에 있는 가격은 완전히 거품이 사라지듯이 꺼져가고 있고 영끌을 해서 대출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금리의 그 압박의 무게에 힘들어져서 경매 물건들은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럼 규제가 완화가 됐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시장에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과연 정책의 변화와 사회적인 요구가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또 뭐 지방 선거 이후에 또 어떤 정치에 대한 이거 정책이라는 건 결국 정치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판도가 바뀌게 된다라면 이런 흐름 자체가 통과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어떤 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시행령인지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보다는 이렇게 된대 앞으로 할 거래라는 거에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면 선거 국면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그런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전매 제한이나 뭐 규제가 풀렸다고 해서 뛰어들었는데 오히려 부작용처럼 힘들어질 수 있고 또 실망한 그런 매물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실망 매물이라는 건 결국 금매나 초금매 중심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예전처럼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쉽게 뛰어들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5천에서 6천 건을 회복을 못하는 거고 또 10,000건 이상 정도가 나왔던 폭등하던 그런 거래가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이런 금리라든지 또는 주택 가격의 문제도 있겠지만 매수자들이 예전처럼 소위 말하는 정책의 변화 또 뭐 일부 언론 또 일부 유튜버들이 막 과하게 확증 평량을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말려 들어가지 않는다라고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끌 오적에 대한 반성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어쨌든 이제 시장이 한번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우리가 이제 피벗이라 해서 방향 전환을 하기가 이렇게 참 쉽지 않다라고 이제 느껴지는 상황에 이제 우리의 전반적인 어떤 경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안 좋은데요. 여전히 이제 일부 언론에서 오늘 아침에도 잠깐 뉴스를 보니까 갭 투자가 또 서울에 증가를 했대요. 네. 그러니까 갭 투자가 증가를 했는데 과거에 뭐 2022년 11월에는 한 98건 정도밖에 안 됐는데 2월에는 뭐 204건이 이제 이렇게 됐다 그러면 2배 가까이 증가한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갭 투자자의 어떤 마음으로 한번 돌아간다라면 주로 이제 송파하고 강동 지역에 중심으로 해서 갭 투자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갭 투자라고 그러니까 전세가도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갭 투자라고 우리가 명백하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이거 갭 투자라고 그냥 이런 투자에 대한 그 분위기 조성이 돼야지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갭 투자라고 내용들을 많이 뽑은 것 같아요. 이 안에는 아마 한 1-20%, 뭐 많게는 한 3-40% 정도는 갭 투자가 아니라 진짜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는 경향들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무조건 이렇게 거래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투자자로 보는 해석도 옳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98건, 뭐 최근 2월에는 204건이라고 보면은 전체 거래량을 보고 200 몇 건이라는 거는 굉장히 미미한 그런 수치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갭 투자 시장 안에서 그냥 제 개인적인 판단이긴 한데 이게 투자를 잘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판단 안에서 왜 이런 송파 강동 쪽으로 갭 투자를 하느냐. 특히나 전세 가격들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갭 투자의 문제가 이게 시간이 좀 더 지나고 전세 가격이 크게 더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다. 앞으로 강남권 비롯해가지고 입주장들이 계속 열리거든요. 그러면 이 갭 투자에 대한 이 기사 자체가 한 하반기에는 오히려 아파트 쪽에 깡통 전세 또는 뭐 갭 투자 뭐 이거는 조금 약간 힘든 그런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참 혹자들이나 제 주변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비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데 요즘에 하는 말이 우스갯소리로 저녁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요즘에는 집 있는 서러움이 있다. 집이 있어서 서럽대요. 왜냐하면 세금도 많이 내죠. 그다음 투자 많이 하고 다주택자 요즘에 일부 조금 세금 낮춰줬다고 해도 세금 이거 너무 많이 안 걷는 것 같은 데서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60%에서 80%로 올려야 되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이거 갭 투자했었는데 몇 개 사고 나서 공정시장가액 비율하고 보이스 낮춰준다고 해가지고 좋아했다가 세금 받고 그다음에 재산세 종부세 내고 나면은 사실 수익률이라는 게 세후 수익률 중요하거든요. 그 세후 수익률 고려를 하면 이게 투자를 잘한 건지 아니면 은행에 돈을 안정적으로 맡겨놓는 그게 나은지 아마 판단을 해보시면 지금 시장에서는 이거 갭 투자 잘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부채가 가다하다라는 거는 내 집이긴 하지만 네. 결국에 이제 은행에다가 내가 월세를 내는 거나 네. 이렇게 진배가 없잖아요. 단지 이제 자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어떤 이제 기대를 하는데 네. 이렇게 이제 변혁기를 우리가 이제 거치게 되면 이제 집값에 대한 배신감을 이제 많이 네. 느낄 거라고 네. 보이거든요. 자, 근데 지금도 여전히 이제 뭐 갭투자 아까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거래량이 늘고 있다 아니면 뭐 이렇게 하고 있다 해서 이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네.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일부 지금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뭐 부동산 경기가 올라가도 거래가 있고 떨어지더라도 거래가 있는데 또는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좀 이제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실수요자들은 집을 예전처럼 해서 무리해서 집 사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리잖아요. 그럼 무리를 하는 상황에서 부채 비율을 키운 투자는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도 아까 얘기한 4%라고는 해도 이런 소비자 물가 외적으로 공공요금이라든지 기타 비용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집값도 상당 부분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중개 수수료라든지 취득세라든지 뭐 기타 경비들에 포함된 그 수반되는 수반 비용들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집 사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몇 년 동안에 나가는 그 지출 비용하고 비용들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 본다라면 추가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나서 집 사는 게 낫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그럴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 기다렸더니 한 1, 2천만 원이 더 올랐다라고 할 수도 있고, 올랐더니 뭐 한 5천만 원이 더 올랐다. 그런 판단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저에 대한 예측 또는 아까 IMF도 계속 그 수정 전망들도 하고 주요 기관에서 수정 전망을 하는 거거든요. 시장에 일정 부분 대응하는 그 생각들을 해 본다라면 그 5천만 원 또는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올랐다고 해도 그거는 뭐 이자 비용 이런 것들 같이 고려를 한다라면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자칫 잘못해가지고 높은 가격에 높은 이자를 받고 하면 아마 그 오른 가격 그 다음에 내고 실질 주택 가격을 고려를 한다면 더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을 키우지 않고 그 다음에 투자 시장하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일정 부분 회복된 이후에 들어가는 것도 내 집 장만 또 실수요자라면 그게 안정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익률 보면은 안정적인 곳이 수익률이 낮듯이 투자나 집을 살 때도 안정적인 거래량들이 나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볼 때 거래량 추이도 중요하겠지만 거래량보다는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해서 하락 거래가 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시장은 추가적으로 하락될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그 실거래가가 일정한 금액 안에서 뭐 박스권에 갇혀 있는 가격선이라고 하면 그 정도면은 매입을 해도 되는데 이런 요동치는 시장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에 대해서 그 모든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 뭐 저희처럼 맨날 부동산 다루지 않는 사람이 쉽게 판단하고 접근을 한다라는 거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한 발 늦어도 잘못한 투자가 아니니까 오히려 한 발 늦게 대응을 하는 게 실수요자들에게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봅니다. 결국에 내 돈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렇죠. 섣부른 판단으로 인해서 빚 갚느라고 인생을 많이 허비한다라면
지금의 투자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관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